입시체육 실기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송곡고등학교 조재선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프로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육상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서 충남도청 육상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인천체육고등학교에서 선수들을 육성하는 코치 생활을 5년 동안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입시체육이라는 그런 일에 뛰어들었는데요. 벌써 어느덧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울 송곡고등학교에서 체육중점학교에서 전문실기 강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제가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기 종목의 종류, 그 다음은 실기 종목의 비중도, 실기 종목별 분석, 그리고 수험생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그리고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주의사항, 수험생이 필요한 개인 운동,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는 이론적 이해와 선택과 집중, 과학적 트레이닝이 있는데요. 이론적 이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운동하면 더 좋은지, 어떻게 하면 기록이 향상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기록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이해를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모든 운동을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대학을 결정을 할 때는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유연성이 나오지 않는 친구가 유연성을 늘리겠다고 다른 종목에 비중을 좀 적게 두면 유연성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다른 종목이 오히려 기록이 떨어지면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유연성이 없는 안 들어가는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시간에 좀 더 늘릴 수 있는,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학적 트레이닝입니다. 과학적 트레이닝은 무엇이냐면 접근을 할 때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향상도를 키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운동은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서 뛰어들면 모든 운동이 그렇게 쉽게 모든 기록이 그렇게 쉽게 향상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기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윗몸 일으키기를 무작정 많이 한다고 빠르게 한다고 이 기록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상체가 말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서 큰 동작으로 척추가 펴진 상태에서 큰 동작으로 한다 그러면 윗몸 일으키기 속도가 매우 느리겠죠. 그러면 어떤 식의 방법으로 효과적이게 윗몸 일으키기를 늘릴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상체를 말면서 최대한대로 반경을 좁게 만들어서 무릎을 찢고 다시 반대로 좁게 만들어서 등을 바닥에 대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러한 원리를 좀 알고 과학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조금 더 접근이 빠르다면 기록 향상에도 빨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론적 이해와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학적 트레이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입시 체육 실기 종목의 종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체대 입시의 꽃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자리 멀리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거의 체대 입시 실기를 보는 대학교에서는 90%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모든 종목에서 두각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체대 입시를 준비를 한다면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해야 다른 종목들도 기록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제자리 멀리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어떻게 하면 제자리 멀리뛰기를 정말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단시간에 효과를 보기가 매우 어려운 종목입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한 친구가 동작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머를 뛴다고 해서 또 동작을 또 만들어진 이후에 기록을 재면 불과 많이 기록이 향상이 되겠지만 그 이상이 되려면 많은 근력과 많은 유연성과 많은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운동들은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엔 왕복 달리기입니다. 왕복 달리기는 크게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m 왕복 달리기하고 15m 왕복 달리기, 20m 왕복 달리기, 25m 왕복 달리기, 그리고 지그재그런, 그리고 십자런, 제트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10m 왕복 달리기에서는 꽃가를 사이에다 두고 왕복을 하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틱, 나무 스틱으로 된 물체를 옮겨놓는 4번 왕복으로 옮겨놓는 그런 종목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한 체대에서 요즘 그렇게 하고요. 콩주머니가 또 있습니다. 콩주머니를 옮겨놓는 그런 10m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15m입니다. 15m는 주로 명지전문대에서 이렇게 15m를 했었는데요. 전에는 15m를 스틱으로 이렇게 옮겨놨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나무로 된 장애물을 통나무로 된 장애물을 돌아오는 그런 턴을 하는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0m 왕복 달리기. 마찬가지로 20m 왕복 달리기도 부저가 있고 그 다음에 콘을 도는 종목이 있겠죠. 25m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25m 왕복을 6번 하는 되게 힘든 종목입니다. 그렇게 종목들이 있고요. 다음에는 지그재그런인데요. 지그재그런은 뭐냐면 콘을 가운데에다 놓고 동서남북으로 좌우로 놓은 다음에 그 가운데를 기점으로 지그재그를 통해서 콘을 돌아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십자런도 약간 비슷한 종목인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트런 같은 경우는 출발선에서 보면은 N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N자 모양. 이렇게 N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N자 모양으로 콘을 돌고 다시 돌아오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경상도 지방, 제트런 같은 경우는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기 운동입니다. 대학교에서 이런 제트런 같은 경우는 경상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리기는 모든 대학교에서 스피드를 요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기본적으로 빨리 향상시켜줘야 체대 입시를 하기 위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30초도 있고요. 30초 전문대에서 30초 윗몸 일으키기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2분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있는데요. 1분 동안 측정을 해서 얼마나 많은 횟수를 하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배근력입니다. 배근력은 말 그대로 등변자를 사용해서 이 앞에 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등변자를 사용하고
하체를 사용하고 엉덩이 대둔근을 사용해서 측정 기구를 끄집어 당기면서 기록을 측정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배근력 같은 경우는 악력만 있으면 기록 향상도가 높으니까 꾸준히 악력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좌정굴과 그리고 최정굴이 있습니다. 좌정굴은 앉아서 다리를 핀 상태에서 쭉 측정기구를 밀어내는 그런 종목이고요. 최정굴은 서서 측정기구 위에 올라가서 측정기구를 쭉 밀어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치수를 결정해서 기록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메디신 종목입니다. 메디신 종목은 이 무게로 나눠져 있습니다. 1kg 무게로 하는 학교가 있는데 1kg 무게로 메디신볼을 얼마나 멀리 던지느냐. 그리고 인천대학교에서 1kg 메디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kg 메디신은 여학생들이 2kg 메디신을 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3kg 메디신 던지기, 3kg 메디신 정도 던지기 한 11m 정도 던지면 거의 만점 기준에 육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앉아 메디신 던지기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앉아서 등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멀리 던지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전트 종목입니다. 서전트 종목은 채공 시간을 측정하는 채공 측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은 허리에다가 측정기기를 매달은 다음에 줄로 바닥에 연결해서 점프를 하면 줄이 늘어나겠죠. 그 늘어나는 치수를 측정을 하는 게 버티컬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치고 손들어 벽짓기 같은 경우는 손에다가 탄막가루 같은 이렇게 물체를 바른 다음에 처음에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해서 다시 한번 찍으면 그 점프의 강도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서전트 점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에서는 트랙에서 뛰는 그런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50m 달리기와 80m 달리기, 그리고 100m 달리기, 그리고 1200m 오래뛰기, 그리고 1500m 오래뛰기, 그리고 허들을 넘는 허들 종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뛰기 종목이 있겠습니다. 허들과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체육교육학과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종목입니다. 대부분 교육학과에서는 임용 실기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미리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친구들을 뽑겠다라는 취지에서 대학에서 체육교육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실기 종목을 집어넣음으로써 조금 더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m, 80m, 100m 이 종목들은 트랙 같은데 트랙에서 아니면 맨바닥, 흙바닥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해서 측정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체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스프링과 물구나무 서서 앞구르기는 임용실기에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체육교육학과에서 지원하는 체육교육학과에서 실기를 할 때 이런 종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구기 종목입니다. 구기 종목은 농구 골밑슛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농구공 멀리 던지기, 그리고 배구, 블라디, 그리고 축구 리프팅, 핸드볼공 던지기, 소프트볼 던지기. 자, 농구 골밑슛에서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운드 없이 바닥에다 공을 바운드 없이 골밑을 좌우로 왔다 갔다 떨어지자마자 바로 놓고 떨어지자마자 바로 놓고 하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아니면은 공이 리바운드를 한 상태에서 바닥에 바운드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골밑으로 집어넣고 또 떨어지는 리바운드로 한 공을 바닥에 한번 튕기고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의 농구 골밑슛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공 멀리 던지기는 메디신볼 던지기와 매우 흡사하게 하는 종목이고요. 농구공을 잡고 최대한 내로 멀리 던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보통 한 22m 이상 던지면 상위권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배구 브라디 같은 경우는 직접 표시된 네모 안에서 공을 오버토스 하면서 이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축구 리프팅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을 발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를 준비를 할 때 잘 판단을 하고 그 학교 요강을 보면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숙지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프트볼 던지기입니다. 소프트볼 던지기는 야구공처럼 생겼는데 야구공보다 조금 더 큰 야구공이라고 보면 되죠. 요거를 던지는 건데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시험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소프트볼 던지기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현재 있는 학교들이 없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기타로 사이드 스텝과 팔굽혀펴기 그리고 순환 계측, 턱걸이, 매달리기, 중량 들고 달리기 이렇게 있는데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순환 계측입니다. 순환 계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목을 하면서 인터벌식으로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후에 윗몸 일으키기 후에 달리기 후에 도착하는 이런 사이드 스텝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총 기록을 측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순환 계측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이런 거를 강원대학교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턱걸이는 말 그대로 철봉에서 매달려서 턱걸이 팔을 얼마나 턱까지 많이 잡아당기느냐 오래 횟수를 정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턱걸이는 여학생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턱걸이로 대신해서 매달리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량 메고 달리기가 있는데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서 실시하는 실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량 20kg 중량을 메고 목표한 지점을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정해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시 체육 실기 종목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종목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종목에 맞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좀 더 효과적인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기초실기 종목별 비중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리 멀리뛰기는 대학교에서 실기 능력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자리 멀리뛰기는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27개 학교에서 인서울에서는 이 27개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m 달리기고요.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순서대로 메디신볼 던지기, 배근력, 좌전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지금 잠깐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은 바로 메디신볼 던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디신볼 던지기는 지금 많은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입시가 계속 바뀌면서 계속 생기는 추세로 변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종목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좌전굴입니다. 좌전굴. 자, 좌전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앉아서 얼마나 유연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앉아서 얼마나 측정기구를 많이 길게 미느냐, 요거를 측정을 해서 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한데 대부분 유연성만 막 늘린다고 해서 상체와 하체가 전부 다 이렇게 붙었는데도 더 이상 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금 더 접근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과학적인 기회와 이론적인 기회를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자전거리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 자세에서의 이런 자세를 한번 볼까요? 준비 자세를 보면은 지금 아래쪽 허벅지와 아랫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측정 기구에 전부 다 딱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고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데 원래 측정 실기 시험 때는 신발을 벗고 실시를 하게 되겠죠. 가슴 쫙 펴고 척추를 최대한 대로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를 숙여줍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런 그림 사진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좌전굴에서의 잘못된 자세를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벅지와 아랫배를 붙여야 되는데 그 사이 공간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척추가 둥그렇게 말리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허벅지와 배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더 눌러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측정기구를 민 동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와 아랫배를 최대한 붙이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아랫배부터 최대한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런 그림으로 아랫배를 최대한 대로 붙여서 측정기구를 밀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까 잠깐 여기서 설명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측정을 할 때 대부분 이 골반의 유연성과 이런 햄스트링의 유연성으로 자전거를 측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렇게까지 하면은 더 이상 늘 수 있는데 그렇게 숨은 5cm를 더 찾아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숨은 5cm를 찾아낼 수 있느냐? 어깨가 이렇게 쭉 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귀하고 팔하고의 공간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자, 최대한 민 게 이 정도라면 자, 이렇게 해서 숙인다 그러면 더 이상 많이 안 나가겠죠. 근데 하지만 이 어깨의 가동 범위가 조금 더 이렇게 쭉 펴지면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기록 향상이 늘겠죠. 그래서 이쪽 광고의 근 쪽이 많이 스트레칭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시키는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철봉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철봉에서 매달려 있으면 쭉 늘어나게 되겠죠. 쭉 늘어나면서 오래 매달리고 있으면 또 악력도 키워줍니다. 악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근력을 할 때 용이한 그런 트레이닝 방법이라서 악력도 많이 키워지고 또 마찬가지로 광배근의 유연성이 향상이 되면서 좌전굴이 기록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좌전굴 유연성이 향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에 설명할 종목은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자, 윗몸 일으키기는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게 조금 더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팔꿈치를 최대한 대로 몸통 가까운 위치에 두고 팔꿈치와 무릎의 거리를 최대한 대로 좁힌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잘못된 자세는 팔꿈치가 왼쪽에 보면은 팔꿈치를 들고 있죠. 팔꿈치를 들게 되면 회전 속도가 회전이 자 이렇게 마우스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가 보이는지 마우스가 안 보이군요. 자 이렇게
어깨가 발꿈치가 큰 원을 그리면서 무릎을 찢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런데 바른 자세에서 보면은 낮은 자세에서 허벅지 쪽으로 향한 다음에 상체를 아랫배를 힘을 주고 하복근에 힘을 주고 무릎으로 찍어 올라갑니다. 아래쪽으로 향한 다음에 빠른 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 위쪽으로 던져주는 그런 윗몸 자세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한 번 핫세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반복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윗몸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안 좋은 자세, 잘못된 자세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팔꿈치를 몸통에 가까운 위치에 두고 팔꿈치와 무릎의 거리를 최대한대로 좁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을 당긴 다음에는 목을 당기면 팔꿈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한 이런 동작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동작을 취하면 됩니다. 자, 팔꿈치를 최대한 무릎에 가까이 찍는다. 자, 학교마다 틀린데 기준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학교는 무릎을 찍어야 돼요. 어떤 학교는 허벅지를 찍어야 돼요. 어떤 학교는 그냥 빠르기만 하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숙지를 다 하고 실기장에 들어가야지 숙지를 하지 못하고 내가 평상시대로 했는데 계속 파울을 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학교의 성향이 어떤지 그 학교가 요구하는 실기 종목의 기준이 어떤지를 잘 생각을 한 다음에 실기장에 들어가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기록을 많이 늘릴 수가 있겠죠. 어떤 학교들은 윗몸 일으키기가 너무 기준이 너무 세서 학생들이 준비한 만큼의 위치가 아니라 더 많은 걸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에 이렇게 찍게 되면은 밑에 찍어도 되는데 밑에 찍었는데 분명히 위에 찍었는데 밑에 찍었다고 해서 개수를 안 쳐주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은 같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 학생은 나는 되게 낮게 찍었는데도 다 체크를 해줬어. 또 어떤 학교는 나는 굉장히 높게 찍었는데도 체크를 안 했어. 이런 불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동작을 보시면 이렇게 허벅지 쪽으로 찍으면 좀 타월의 기준에 어긋나는 자세이기 때문에 허벅지 쪽으로 바로 찍지 않고 위쪽으로 바른 자세 쪽으로 위쪽 무릎에 가까이 찍는 게 파울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드 심볼 던지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드 심볼 던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교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드 심볼 던지기를 잘 던지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도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드 심볼 던지기는 잡을 때 어떻게 잡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는데 손바닥이 미끄러져 나가듯이 잡는다면 100% 매드 심볼이 바닥이 손에서 멀어지면서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매드 심볼이 손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립을 잡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릎을 앞으로 내밀면서 상체를 뒤로 천천히 가져가야 됩니다. 상체가 뒤로 빨리 가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가동 범위가 넘어섬으로써
다시 일어설 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나 힘과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서 그 다음에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무릎을 내리면서 상체를 뒤로 넘길 때는 천천히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서 이렇게 던져야 합니다. 자, 다음은 끌어올 때는 내밀어진 무릎을 조금 전에 동작에서 보면은 무릎이 많이 내려가 있죠. 무릎이 많이 내려가 있는데 무릎을 힘있게 들면서 일어서는 동작이 되겠죠. 일어서는 동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스피드가 생깁니다. 이 스피드는 상체에 전달이 되면서 메디신볼을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로 일어나서 내밀어진 무릎과 허리를 빠르게 펴주면서 메디신볼을 머리 위로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디신볼을 가져온다. 자, 이렇게 하는데 메디신볼을 가져올 때는 사체가 다 일어서고 난 다음에 던지기 전 순간까지 메디신볼을 팔꿈치가 머리보다 팔꿈치가 뒤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팔꿈치가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광배근 쪽을 사용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팔로만 던지는 그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삼가하고 끝까지 팔꿈치를 머리 뒤쪽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다려주고 던져줘야 좋은 자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설명하면 그 다음에는 어깨와 손목의 힘을 최대한대로 사용해서 메디신볼을 자세는 실어줍니다. 상체가 힘있게 넘어지면서 파울을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던지고 난 다음에는 시선은 계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동작이 파울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까지 목표물을 확인을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디신볼을 던진 후에 다리가 떨어지거나 앞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무리 많이 던져도 이 선에서 벗어난다면 파울이 되기 때문에 파울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파울을 안 하는 연습들을 평상시에 해줌으로써 실기장에서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울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던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디신볼이 손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한 그립으로 잡는다. 무릎을 앞으로 내밀면서 상체를 뒤로 천천히 젖혀준다. 내밀어진 무릎과 허리를 빠르게 펴주면서 메디신볼을 머리 위로 가져온다. 어깨와 손목의 힘을 사용하여 메디신볼을 힘을 실어 던진다. 메디신볼을 던진 후 다리가 떨어지거나 앞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메디신볼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디신볼을 어떻게 하면 잘 던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 하체입니다. 하체이기 때문에 하체를 무릎을 구부리지 않는 선에서 무릎을 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뒤꿈치를 최대한대로 바닥에 붙이고 뒤에 기구로 측정기구 예를 들어서 바벨이나 덤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메고 스쿼트 운동을 합니다.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되면 앞에 허벅지 쪽 앞쪽 허벅지 부분이 발달을 하면서 일어나는데 스피드가 더 향상이 되겠죠. 그렇게 하체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상체에서 어떤 트레이닝 방법이 좋을까요? 상체에서는 어깨 가동 범위가 최대한대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팔꿈치와 머리와 이렇게 간격을 최대한대로 늘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잘 안 늘어나면 튜빙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어깨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것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또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어깨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조금씩 줄어들어서 자기 가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깨가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어깨가 부드러워지면서 순발력이 생기겠죠. 가동 범위가 더 늘어나겠죠. 모든 운동은 유연하면서 나옵니다. 모든 스피드는 유연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뻣뻣한 사람들은 그만큼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드럽고 편한 자세에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유연성을 키우는 게 순발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체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메디신 볼 던지기의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배근력입니다. 배근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기술이 많이 요구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특별한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근력은 측정기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달려져 있는 쇠줄을 이렇게 기울이거나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내가 어깨가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 측정기구는 잘 꼽히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직선 좌우로 봤을 때 일직선으로 돼야 잘 기계가 꼽히는 측정기구가 잘 꼽히는 현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측정기구의 바른 자세로 올라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팔은 측정기구와 수평을 이루게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자, 어깨 여기 보면은 X 표시로 된 자세를 자세하게 보시면 측정기구와 내 허벅지 간의 간격이 너무 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른 자세를 보면은 측정기구와 내 허벅지, 그러니까 손으로 잡은 그립을 잡는 부분과 허벅지가 이렇게 간격이 되게 좁게 되겠죠. 이렇게 좁은데 이 간격을 너무 넓히게 되면 허리의 힘과 상체의 힘이 많이 들어가서 하체의 힘을 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가 회복력 있게 잘 이용을 하려면 몸에 바짝 붙이는 자세가 가장 효과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은 측정기구와 수평을 이루게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상체를 기울인다. 이렇게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팔은 앞으로 밀지 않아야 하며 이렇게 앞으로 밀지 않아야 하며 자, 측정기와 팔이 수직이 될 수 있게 손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과도한 힘을 주어 엉덩이가 빠지는 자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른쪽 왼쪽 자세가 상반되는 자세인데 둘 다 안 좋은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으로 잘 맞춰야 되는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수직을 유지한다. 간격을 좁힌다. 자, 팔 다리를 측정기를 수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측정기와 하체의 간격이 클수록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즉 간격을 좁히고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간격을 좁히고 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잡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좌우의 대칭도 수평이 되게 잡아줘야 되는데 측정기의 손잡이를 수평이 대로 잡지 않고 이렇게 기울여지게 잡는다면 측정기구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치수가 많이 나오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유의를 해줘야 합니다. 자, 다음은 하체를 사용하는 건데요. 하체를 발바닥을 힘있게 눌러주면서 아래로 힘있게 눌러주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겨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학생들이 발바닥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체로만 팔 힘으로만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등배, 이게 말 그대로 배근력인데 배근을 사용하지 못하고 팔로 잡아당긴다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등배를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엉덩이 대둔근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 가의 엉덩이를 조였다가
놨다가 조였다가 놨다가 이렇게 하는 자세를 취해보면 대둔근이 과연 뭘까 이렇게 하는 궁금증을 가진 친구들은 바로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략근을 힘있게 모아줍니다. 모아주면 대둔근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둔근을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마지막 배근력을 당길 때 끝까지 힘을 써줘야 합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써줘야 그 힘이 작용이 됨으로써 마지막 100에서 100의 힘을 쓴다면 마지막 120의 힘을 쓸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니까 말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돼서 다시 얼굴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배근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점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배근력의 요점 정의입니다. 측정기의 바른 자세로 올라간다. 바른 자세로 올라간다. 다음은 팔을 측정기구와 수평을 이루게 하고 엉덩이를 빼지 않고 상체를 기울인다. 자, 팔은 앞으로 밀지 않아야 하며 측정기와 팔이 수직이 될 수 있게 손잡이를 잡는다. 허리에 과도한 힘을 주어 엉덩이가 빠지는 자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팔, 다리, 측정기를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측정기와 하체의 간격이 클수록 힘을 쓸 수 없으므로 간격을 좁혀 손잡이를 잡는다. 측정기의 손잡이를 수평이 되도록 한다. 발바닥을 아래로 힘있게 누르면서 상체를 들어 올린다. 이렇게 배근력에 대해서 요점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왕복 달리기입니다. 왕복 달리기. 왕복 달리기는 달리기는 모습 자세는 설명이 좀 힘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부저를 누르고 빨리 튕겨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짚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랑 분명히 조금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맨 위에 보시면 사진 왼쪽 맨 위를 보시면 무릎이 정강이가 거의 일직선으로 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무릎이 아래로 눌러져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다시 무릎을 앞으로 눌러놓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부저를 누를 때 누르는 순간에 아래의 동작과 같이 무릎을 아래로 누르는 동작으로 만들어 놓고 부저를 누르게 된다면 빠른 동작으로 다시 반대로 출발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한 자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속 동작으로 측정을 해 봤는데요. 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갈 때 상체를 바짝 들어서 나가는 동작은 초속이 처음에 출발하는 스피드가 향상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자세를 낮춰서 출발을 하는 게 처음에 스피드를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체를 들지 않고 찍고 바로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릎의 각도입니다. 자, 부저를 짚을 때 과연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 자, 첫 번째 보시면 무릎이 바닥 아래쪽으로 꺾여져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면은 발바닥이 들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릎을 내리지 않게 무릎이 이게 빨간색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래로 꺾이지 않게 위쪽으로 꺾이는 동작이 나와야 합니다. 이 동작이 왜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처럼 무릎이 아래로 눌린 동작을 하게 되면 발 사이드가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들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발이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무릎을 조금 더 위로 들어주고 무릎을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준다면 발바닥이 좀 그림과 같이 발바닥 지면에 붙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바닥에 슬립이 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최대 입시를 운동하는 학생들은 보면은 달리기는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데 실기시험장에 들어보면 많은 긴장을 통해서 잘해야겠다는, 빨리 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파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실기는 단 2번의 기회 혹은 1번의 기회까지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 큰 실수가 대학 입시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를 최대한대로 안 하면서 운동을 해줘야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파워를 안 하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겠죠. 이렇게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붙여서 미끄러지지 않게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부저를 찍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텝은 신장과 개인의 복복의 능력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저를 누를 때 마지막 디딤발이 부저를 살짝 넘어서 디뎌야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른발의 기준이 오른발 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무릎을 바닥에 가깝게 눌러줍니다. 발보다 무릎이 출발하는 방향으로 쏠려 있어야 출발에서 유리합니다.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붙여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무릎이 아래쪽으로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른발 무릎으로 살짝 체중이 실리도록 디뎌줍니다. 부저를 누르고 출발할 때 상체를 일으키지 않고 낮은 자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왕복 달리기의 스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m 왕복 달리기에서는 주로 5사 스텝을 사용합니다. 5사 스텝이라는 말은 뭐냐면 큰 보폭 5발 보폭이고요. 작은 보폭 4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폭으로 뛰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자기가 루틴대로 연습했던 그런 보폭을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실기장에서 해야 기록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5사 스텝.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땅까지가 5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잔발, 따닥따닥 해서 하면서 잔발로 부저를 누르고 다시 돌아오고 왕복 달리기 똑같은 반복을 4번을 하는 종목이 10m 관련 왕복 달리기에서 스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3 스텝인데요. 4-3 스텝은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5-4 스텝과 4-3 스텝과 똑같은 신장을 가진 학생들을 기준으로 실험을 한번 해본 경우가 있었는데 5-4 스텝이 기록이 조금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4-3 스텝도 물론 빠릅니다. 하지만 빠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빠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4-3 스텝은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스텝입니다. 그만큼 보폭이 적기 때문에 큰 보폭으로 가기 때문에 슬립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우리 아까 설명한 대로 입시에서는 2번의 기회를 줍니다. 2번의 기회를 주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해서 실기장에서 잘하는 과정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4-4 스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여야 되냐면 신장이 예를 들어서 85 이상이거나 큰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보다 보폭이 길기 때문에 충분히 4-3 스텝으로 실수를 유발하지 않고 이 스텝을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4-3 스텝이 굉장히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5m 달리기 다음에 15m 달리기가 있는데요. 7발하고 4발의 장발 스텝을 사용해서 턴을 도는 그런 스텝이 있는데 15미 같은 경우는 이제 명지전문대에서 주로 사용을 했던 실기 종목인데 이제 그 종목이 이런 통나무를 턴을 해서 돌아오는 종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을 사용해서 밟는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려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20m 왕복 달리기. 20m 왕복 달리기는 94 스텝.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보기 긴 친구들은 94 스텝을 사용하고요. 대부분 14 스텝 그리고 11, 4 스텝을 사용합니다. 14 스텝은 발을 바꿔서 출발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 더 스텝이 안 맞거나 이런 학생들에게 주로 하는 스텝이고요. 보통은 11, 4, 11, 4에서 빠른 스피드로 가서 마지막에 포스텝을 턴을 하면서 부저를 누르고 돌아오는 그런 스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5m 왕복 달리기 11, 6, 그 다음에 12, 6, 13, 6 이렇게 스텝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이거를 왜 마지막에 6 스텝으로 장발 스텝을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25m 같은 경우는 부저가 없습니다. 부저가 없고 25m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콘을 도는 스텝이죠. 그래서 콘을 돌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장발 스텝인데 그 장발에서 6발을 빠르게 다다다다당 이렇게 스텝을 짚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짚어주게 되면 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출발할 때 반대쪽으로 또 출발할 때 좀 더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빠르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복 달리기의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자리 멀리뛰기의 제자리 멀리뛰기인데요. 그다음 최대 입시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준비 동작에서 도약을 할 때 리듬과 타이밍이 잘 맞아야 상체의 힘이 하체에 전달되어서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상체의 힘이 하체에 전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피드가 빨라야 하체의 힘도 빨리 이루어집니다. 자, 팔의 가동 범위가 커지면 그만큼 스피드가 는 대신에 큰 힘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큰 가동 범위와 함께 빠른 스피드를 사용해 준다 그러면 하체의 힘도 그만큼 똑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팔의 스피드를 가급적 크고 빠르게 쳐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충분히 숙이고 머리를 들어 올려 목표한 곳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상체를 숙였을 때 목표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뛰는 순간에 위를 천장을 바라보거나 목표하는 곳보다 더 앞쪽을 바라보게 되면 점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꾸라지는 현상, 앞으로 넘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상체를 들어서 시선을 보지 않고 상체를 들어서 천정을 바라보는 동작을 하게 되면 상체가 뒤로 빠지면서 상체를 끌고 나가는 스피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지 못한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잘못된 자세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눌러줄 수 있는, 조금 더 압축시켜줄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바른 자세에서 보면은 조금 더 압축된 상황이고 시선도 마찬가지로 내가 뛰고자 하는 목표하고자 하는 그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왼쪽에 잘못된 자세를 보게 되면 멀리 바라보게 되죠. 이런 자세에는 100% 상체가 들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끝까지 자세를 유지를 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상체가 일찍 들리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바른 자세에서 보면 아직도 출발 전에 이렇게 뒤꿈치가 바닥에 붙어있는 자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정강이와 발목, 이 가동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마지막에 튕겨져 나가는 순발력이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지면 발력을 충분히 이용해서 강한 힘으로 누른 다음에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잘못된 자세에서 보시게 되면 발바닥이 들림으로써 지면에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면을 누르는 힘이 그만큼 줄어들고, 이 현상에서 나오는 다음 동작은 이 발바닥을 뒤로 차게 됩니다. 그러면 지면을 누르는 게 아니라 바닥을 쓸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그런 자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포인트는 팔을 아래로 강하게 던져야 하고 상체가 끌려나갈 수 있도록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어깨에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준 상태에서 끌고 나가게 되면 상체가 끌고 나가는 힘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적어지고 몸을 끌고 나가는 스피드의 협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삼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을 던질 때 뒤꿈치가 지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면에 바짝 붙어 있어야 큰 힘을 지면으로 힘을 쓰고 반발력을 이용해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자, 다음은 도약 자세인데, 도약 자세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선을 멀리 보거나 내가 목표하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멀리 앞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잘못된 자세에서처럼 상체가 뒤집어 까지면서 스피드를 낼 수 없는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스피드를 낼 수 없는 자세가 되고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상체와 하체가 앞으로 전달하려는 힘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 상체를 던지면서 상체, 팔, 머리가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체가 들리는 현상이 나오면 스피드가 떨어지겠죠. 자, 전달하는 힘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뭘까요? 팔로우를 끝까지 팔을 큰 원을 그리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던지고자 하는 투사 각도를 향해서 힘있게 던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팔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투사 각도를 향해서 던지게 된다면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요구하는 처음의 스피드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순발력을 사용해서 최대한대로 스피드를 사용해서 던지려면 이 팔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팔의 스피드는 끝까지 던져주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면 과도하게 스피드를 위쪽까지 던져주게 된다면 이렇게 잘못된 자세에서처럼 머리 뒤쪽까지 팔이 넘어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머리 뒤쪽까지 팔이 넘어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 허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다른 자세에서 보면은 팔이 머리보다 뒤로 위치해지지 않고 앞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거는 팔을 사용해서 상체를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다는 동작으로 해석이 됩니다. 팔이 머리 뒤로 넘어가면 던지는 속도가 뒤로 전달되기 때문에 허리가 앞으로 끌려 나오고 무릎과 다리를 앞으로 끌고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을 지금 첫 번째 잘못된 자세와 바른 자세에서 보면은 잘못된 자세에서는 지금 이 발바닥이 위쪽을 향해서 말리게 됩니다. 말리게 되고 그 동작이 엉덩이를 때리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동작에서 무릎을 절대 끌어올 수 없는 동작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발바닥이 뒤쪽을 향해서 발가락을 당겨오면서 발목이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겨오게 되면 뒤꿈치가 엉덩이 밑으로 들어가겠죠. 엉덩이 위가 아니라 엉덩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무릎이 최대한대로 가슴 쪽으로 올라갑니다.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날아가게 되겠죠. 첫 번째 자세에서는 엉덩이에 발이 땅 부딪히면서 바닥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동작이 나온다 그러면, 두 번째 자세에서는 뒤꿈치를 엉덩이 밑으로 끌고 나오면서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또 시간과 공간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런 동작은 발목을 최대한 대로 당겨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설명한 대로 상체가 뒤집어 까졌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에서는 몸이 서 있죠. 근데 바른 자세에서는 아직도 상체가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각을 유지하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뒤꿈치가 엉덩이 밑에 압축을 시켜줘야 바닥과 내 다리와의 공간이 크기 때문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확보가 되는데, 첫 번째 잘못된 자세에서는 엉덩이와 뒤꿈치의 공간이 넓어지고 바닥과의 공간도 발과의 공간도 좁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는 시간이 빨리 이루어지겠죠. 떨어지는 시간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방 떨어진다는 겁니다. 멀리 뛰기의 기준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높이 뛰어야 멀리 뜁니다. 그렇지만 높이만 뛰다 보면 또 스피드가 안 실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스피드와 높이와 같이 융합이 돼야 제자리 멀리 뛰기는 순발력 있게 멀리 뛸 수 있습니다. 높이도 뛰어야 되고 스피드도 해야 되고 너무나 어려운 종목 중에 또 하나인데, 또 단순히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채공 시간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빠르게 끌고 와야 됩니다. 빠르게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끌고 오지 못한다 그러면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프를 했는데 다리가 밑에서 질질질질 끌고 오게 되면 금방 바닥과 지면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공간이 길어요.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으면 다리를 깊게 붙이고 떨어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자세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엉덩이 쪽으로 발 뒤꿈치를 붙여야 되고 몸의 중심이 높아지면서 채공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착지 자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착지 자세. 착지 동작에서 팔을 아래로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리게 되는 동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조금 더 날아갈 수 있는데 아래로 빠르게 내려줌으로써 착지를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착지를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착지는 떨어질 때까지 계속 팔을 유지를 하고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팔이 앞에 있어야 이런 잘못된 동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채공 시간이 없고 빠른 동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다리를 빠르게 엉덩이 쪽으로 붙이고 지면에 닿기 직전에 무릎을 펴면서 발목을 들어줍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자세와 두 번째 바른 자세를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상체와 허벅지 사이에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이 남아 있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더 멀리 뛸 수 있는 자세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뛸 수 있는 자세가. 자, 배와 허벅지의 공간이 거의 바른 자세처럼 거의 자전거를 하듯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다리를 충분히 뻗고 최대한대로 멀리 다리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은 살짝 다리가 잘못된 자세에서는 살짝 다리가 구부러짐으로써 좀 더 다리를 멀리 뻗어주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때 상체는 아래로 숙이면서 발 뒤꿈치를 들어야만 다리와 몸통 간의 간격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뒤꿈치를 들어주고 지금 바른 자세에서 보면 발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거의 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자세에서 보면 발바닥을 들기는 들었지만 완벽하게 들지 못해서 다리를 조금 더 멀리 가져갈 수 있는데 적당한 스피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을 많이 들지 못했죠. 이렇게 무게중심을 앞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뒤로 중심을 뺏기지 않고 착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시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두 번의 시기에서 첫 번째 시기에 파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굉장히 위축이 되고 두 번째 시기 때 본인의 기록대로 100% 발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기에서는 95%에서 90% 사이에서 기록을 안전하게 띄워줘야 되고, 두 번째는 기록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더 모험을 해서 파울을 안 하게끔 이렇게 자신감 있게 파울을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띄워주고 기록을 또 좀 더 늘릴 수 있게 도전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서 착지 직전에 발목을 들어 발 뒤꿈치로 착지를 해야 최대한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착지를 하고 중심을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 무릎과 고관절의 힘을 빼고 착지를 합니다. 이때 머리를 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작이 세 가지로 분리돼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사진에서 보는 이 학생은요, 제자리 멀리뛰기를 3m 22 정도 뛰는 학생들인데, 보통 순발력도 굉장히 좋고 힘도 좋지만 유연성 때문에 마지막 20cm가 유연성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cm가. 그래서 이렇게 유연성을 키워줘야 제자리 멀리뛰기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 운동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발바닥이 아직도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착지 직전에도 앞쪽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동작이 아니고 발바닥이 만약에 지면에 닿았다고, 전체가 닿았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내가 몸을 끌고 나가겠다는 동작이 아니라 발바닥이 지면이 닿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갈 생각이 없어 라고 발바닥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저항을 하게 되면은 지면에서 발바닥 전체가 되게 되면 내가 가겠다고 끌고 가는 동작이 안 생기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는 현상, 엉덩이가 닿고 넘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가 충분히 들어주면서 10cm에서 20cm의 그런 기록 향상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데, 발바닥을 딛게 되면 그런 동작이 잘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뒤꿈치로 찍어서 몸통을 끌고 나가는 동작을 만들어야 가장 이상적인 동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착지 직전에 발목을 들어서 발 뒤꿈치로 착지를 해야 최대한 대로 멀리 뛸 수 있다. 착지를 하고 중심을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무릎과 고관절의 힘을 빼고 착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머리를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머리를 마지막 동작이 끝까지 아래를 보고 있는 동작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밑으로 쓸고 나가듯이 이렇게 착지를 해야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멀리 뛸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자리 멀리뛰기는 이렇게 설명이 끝났고요. 요점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의 요점 정리. 준비. 상체의 힘을 하체로 전달하기 위해 리듬을 살려 타이밍을 잘 이끌어낸다. 도약.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고 상체가 들리지 않도록 팔을 앞으로 던져준다. 이때 팔은 머리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공중 동작. 발등이 펴지면서 다리가 뒤로 말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발등은 당겨서 끌고 온다.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빠르게 끌고 와서 몸의 중심을 높인다. 착지. 최대한대로 다리를 빠르게 엉덩이 쪽으로 붙이고 지면에 닿기 바로 직전에 무릎을 펴고 발 뒤꿈치를 위로 들어올려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제자리 멀리뛰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대학 실기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에는 대학 등급과 그리고 대학 실기 분석 그리고 계획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목표 설정. 대학 등급. 자, 대학 등급. 대학 등급은 뭘까요? 자, 어떤 학교는 어떤 등급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서울대다. 서울대인데 국영수 3등급이다. 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할까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죠. 이렇게 학교별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등급으로 어느 정도 등급이면 갈 수 있다라는 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실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를 간다. 국민대학교를 가는데 국민대학교는 3등급 정도의 실기 중3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인데요. 대학 실기를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대학 실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하는 종목,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못하는지를 판단이 서야 되는데 등급만 맞는다고 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등급에 맞춰서 내 실기가 과연 그 학교에 적합한지 내가 그 실기를 잘할 수 있는 학교인지 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계획표 설정. 자, 유연성이 안 나옵니다. 유연성이 안 나오는데 내가 조금만 하면 늘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계획표를 설정을 해서 유연성을 늘릴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 한다. 점심에 일어나서 몇 분에 한다. 저녁에 일어나서 몇 분 한다. 이렇게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실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계기가 이런 계획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운동을 한다 그러면 안 늘면 짜증이 나죠. 안 늘면 짜증이 나고 잘 늘지 않으면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계획표를 설정을 해서 그 학교에 맞는 실기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부상방지와 건강관리가 있는데요. 둘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관리 과연 뭘까요? 자기관리 실기시험을 앞두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근육통이 옵니다. 근육통. 자, 긴장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부족해, 조금 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근육통이 생깁니다. 근육통이 생기면 과연 실기장에 가서 100%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없겠죠. 물론 없는데 그렇게 그거는 건강관리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부상방지는 어떻게 또 의미를 하게 되냐면 보통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모든 운동을 좋아하고 특히 축구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고. 자, 근데 입시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풀어야 하느냐? 뭘로 풀까요? 자, 친구들과 장난칩니다. 자, 축구도 하고 싶고 농구도 하고 싶고. 자,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발목을 다치게 되죠. 발목을 다치게 되면 시험을 앞둔 1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준비한 학생들에게 그 1년은 그 마지막 한 달은 굉장히 소중한 한 달인데 그 한 달을 잘 못 보내서 발목이 돌아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이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태껏 3년 동안 준비한 농사가 한 번에 실패를 거듭나게 되겠죠. 물론 그 다음에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또 다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살찌게 되고 또 이러다 보면 또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수험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개인 운동입니다. 필수 운동 설정. 필수 운동 설정은 뭐냐면 내가 오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운동량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하루에 나는 100개를 할 거야. 그러면 오전, 오후, 저녁으로 30개씩 나눠서 해야지. 라는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도움이 되냐면 입시 종목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은 기술은 향상이 될 수 있지만 근력과 그만큼 순발력과 이런 협응력이 떨어지면서 그 기술을 100%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우리가 이런 실기 운동을 미리 어떤 실기 운동을 하려면 이런 기본 운동이 필요한데 이런 기본 운동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계획표를 잡고 필수 운동을 설정을 해서 꾸준히 그 운동을 해줌으로써 마찬가지로 부상도 안 당하고 실기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것과 체중이 많이 불어나서 운동을 하는 것과는 운동 능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본인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몸이 전에는 이렇게 많이 움직였었는데 조금 살찌니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귀찮아.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쉽게 살을 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틈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운동을 정해서 틈틈이 꾸준하게 운동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 운동, 실기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실기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뭐 학원에 다니거나 아니면 혹은 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에 운동을 배우거나 혹은 개인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지만 이 실기 운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운동도 본인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뛰는데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을 치는 스피드가 나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 맨날 그렇게 지적받고 있어. 그러면 개인 운동으로 실기 운동을 팔 스윙을 얼마나 빨리 스피드 있게 하는지를 아령을 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강 운동으로서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개인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기 운동을 정해서 본인이 꾸준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실기 향상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이 세 가지는 꾸준히 개인적으로 챙기셔야 할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단 관리입니다. 자,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먹어야 할 것 이 두 가지가 있겠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죠. 먹지 말아야 할 것.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먹기 직전에 딱 생각을 합니다. 햄버거 딱 먹으려고 하는데 왠지 이걸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어야 할 것은 뭘까요? 딱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먹으면 몸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먹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판단을 빨리 하셔서 곧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라면이든 햄버거든 피자든 치킨, 기름진 거, 전, 이런 것들 난 좋아하는 건 떡볶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매일 먹으면 좋겠지만 입시 운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자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좀 자제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먹어야 할 것은 또 뭐냐면 비타민도 챙겨야 되고 아미노산도 챙겨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근육통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줌으로써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먹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영양제도 잘 챙겨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기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에는 날씨의 변수, 컨디션의 관리, 그 다음에 실기장의 변수, 파울의 압박감, 현명한 상황 대처 이렇게 있는데 이 항목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셔야 할 항목일 것 같습니다. 자, 날씨의 변수가 뭘까요? 날씨의 변수. 여러분이 실기시험을 볼 시기에는 수시를 지원하는 친구들 말고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날씨의 변수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야외에서 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고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대체가 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철저히 준비를 해줘야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뛰어야 되는데 밖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그 눈이 부랴부랴 다른 대학생 형들이 열심히 치우고 실기장에 완벽하게 준비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태양이 생기고 조금 더 바닥에 눈이 조금 녹으면서 바닥이 이렇게 물기가 좀 있어요. 물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지겠죠, 출발할 때. 그리고 다음에 또 반대로 눈을 다 치웠는데 그 눈이 조금 녹다가 다시 얼었어요. 그러면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오전조에 시험을 치러야 되는 학생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오후에 있는 친구들은 오전에 되게 많이 미끄러졌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수건으로 좀 바닥을 좀 닦아 그리고 좀 물기가 좀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떼야지. 자, 이렇게 해도 실기장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파울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을 충분히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기시험에 들어가야겠죠.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 관리. 자, 컨디션 관리. 그 전날까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다가 실기장에 컨디션이 망가지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전날에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시험 당해야 되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기운이 떨어집니다. 콧물도 질질 나고 그 다음에 기침도 하고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러면 실기시험에서 100%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런 컨디션 관리는 본인이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날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손을 많이 소독하고 손 씻기 운동을 많이 하죠. 자, 우리 평상시에도 손을 많이 씻어야 됩니다. 손으로 감기에 간염이 되고 또 감기에 오는 또 요인이 뭐냐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겨울철에 땀이 막 나죠. 그럼 목에 땀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맺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목을 그냥 식은 상태에서 땀이 있는데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이 땀이 갑자기 식죠. 갑자기 식으면서 오히려 물기가 있기 때문에 더 차가운 체온 때문에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게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땀을 씻어주던가 아니면은 목을 수건으로 감싸고 자던가 그리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차라든가 뜨거운 차라들 자주 마시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디션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장의 변수입니다. 실기장의 변수.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몸을 충분히 풀었는데 땀이 다 식었습니다. 고치는데도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그러려면 또 다시 또 땀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이런 변수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처럼 그런 상황도 있지만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또 실기장에서 내가 유연성을 30을 밀었어요. 30을 밀었는데 옆에 그거를 판독하는 대학생 형이 잘못 들어서 20을 밀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본인은 30을 밀었는데 20을 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되게 억울하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사인을 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본인이 현명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을 밀었는데 왜 20이 나왔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밀어서 만약에 30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20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30이 나온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사인 못하고 꼭 이걸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던가 그런 대처를 해야겠죠. 분명히 이런 변수들도 실기 종목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변수들, 이런 변수들도 많이 상황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파울의 압박감. 아까 말씀드린 시기는 2차 시기 혹은 1차 시기가 주어지는데 그 파울을 한번 당하고 나면은 두 번째는 파울할까봐 겁이 나서 100%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90%에서 95% 안정적으로 기록을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조금 과감하게 파울을 할지언정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그 기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울의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긴장을 안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을 강조를 하는데요. 미처 학생들이 본인은 이제 긴장을 안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을 조금 줄여들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릴렉스하게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현명한 상황 대처라고 얘기해야 돼요. 현명한 상황 대처.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싶은데 실기를 조금 부족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연성을 해요. 유연성을 하는데 무릎을 다 펴야 됩니다. 무릎을 다 펴야 되는데 무릎을 다 펴면 합격을 못해요. 무릎 조금 구부리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울을 하더라도 파울은 어차피 1차 시기와 2차 시기가 주어지니까 2차 시기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더라도 조금 더 간다 그러면 파울을 잡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한테 이득이 되겠죠. 이런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게 빡세게 잡아. 그런데 분명히 잘 못 캐치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융통성 있게 잘 상황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또 유연성도 있어요. 유연성. 무릎이 피는 것과 또 이제 어떤 학생은 손톱을 조금 길릅니다. 손톱을 길러서 다 기르고 가서 손톱 깎어. 그래서 손톱을 다 깎고 한 손톱만 조금 길게 놔두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머지 손톱은 이렇게 기른데 그 긴 손톱은 조금 더 1cm 그렇게 밀어서 진짜 1cm 때문에 붙은 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상황 대처를 해서 파울을 심하게 잡는지 그리고 파울을 심하게 안 잡는지를 그때 그 전 실기하는 학생들을 유심히 본 다음에 판단을 하고 본인이 그거를 시도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기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운동 8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학 실기를 준비하는 수업 운동이 필요한 8가지 운동. 자, 첫 번째는 악력기입니다. 악력기. 평상시에 악력기를 하고 다니면 배근력은 분명히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악력기를 항상 달고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철봉 매달리기. 마찬가지로 배근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철봉 매달리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성을 늘릴 수 있게 하고 또 혹은 또 배근력의 악력을 키워줄 수 있게 철봉 매달리기 하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철봉 매달리고 또 턱걸이도 하게 되면 평상시에 상체 근육이 발달이 돼서 유연성도 좋아지고 상체 근육이 발달돼서 모든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팔 근육,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를 사용을 함으로써 메디싱볼 던지기라든지 그 다음에 팔 스윙을 스피드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도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입니다. 유연성도 틈틈이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운동하는 시간 외적으로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몸이 뻐근할 때 이렇게 틈틈이 유연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는 운동 시간에 잡아서 윗몸 일으키기 하면은 많이 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목표량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500개면 500개, 하루 양에 500개면 500개 정해놓고 500개를 나눠서 꾸준히 윗몸 일으키기를 해주면 분명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복근과 정경골근, 비복근 다 종아리 쪽에 위치한 근육들인데요. 비복근은 뒤쪽 종아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정경골근은 종아리 앞쪽 부분, 정강이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정경골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들을 틈틈이 카프레이즈를 통해서 운동을 해주면 제자리 멀리뛰기 혹은 서점프 점프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스쿼트 운동입니다. 스쿼트 운동. 평상시에 기준점을 정해놓고 스쿼트 500개 하면 또 하루의 양을 나눠서 스쿼트를 꾸준히 해줌으로써 근력이 빠지지 않고 기록 향상도에 도움이 되니까 꾸준하게 이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8가지 종목을 이렇게 꾸준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입시 실기 종목 분석과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의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개인 운동을 통해서 실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준비를 하면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실기 종목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 조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